질문은요, 저출산 관련된 질문입니다. 저출산 대책이 지금까지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와 그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무엇이 되어야 할지. 저출산 문제는 제가 이걸 이야기하자면 방을 쓸 문제거든요.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에 저는 모든 게 우리 의식까지 포함해서 어떤 문화의 변화까지 포함해서 모든 게 그냥 다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사람만 국민의힘 의원들도 처음에는 안 믿다가 가만히 그러다가 또 좀 마음이 변하잖아요. 사람 마음 다 변하는 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난 결혼 안 해. 난 결혼해도 아이 낳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마음도 3년 뒤에, 5년 뒤, 10년 뒤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부의 정책이라는 건 이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젊은이들 중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저는 비혼 출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아이를 갖고 싶다, 아이를 낳고 싶다, 낳아서 기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결혼한 커플이나 아니면 결혼 안 하고 동거중이라도 관계없죠. 그런 커플이 만약 있으면 결혼 유배는 제가 결혼이든 비혼이든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싶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경제적이고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만약 고민을 한다면 그걸 들어드리는 거는 저는 그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드리는 거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돈만 준다고 애 놓는 줄 아나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선만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의사가 있는 젊은이들이면 그런 사람들이면 저는 국가가 그게 집 문제든 근로시간의 문제든 일자리 문제든 아이를 키우는 모육, 육아 비용에 관한 문제든 나중에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보내는 교육에 관한 문제든 이런 문제들을 정부가 지금보다는 우리 세계에서 최악이니까 IMF 라가르드 총재라고 IMF 옛날에 총재했던 여자가 있는데 프랑스 여자가 이 양반이 한국 와가지고 우리 보고 컬렉티브 소사이티 집단 자살 사회를 우리가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집단적으로 우리는 자살하는 사회다 이러니까. 근데 우리의 이 충격적인 0.7까지 내려간 2023년에 작년에 조금 올라왔는데 이 합계 출산율 가지고는 이건 인구 유지는커녕 이건 앞으로 한 20-30년 지나면 여러분 경기도와 인천과 대구 정도 합친 그런 인구가 그냥 사라져 버리고 주위에 전부 다 그냥 60세, 70세, 80세 넘는 노인들밖에 없고 유치원은 전부 다 연령으로 다 바뀌고 벌써 그러고 있고 지방에 가면 더 심각한 거 여러분 아마 시골 출신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엄청나게 급진적인 정책을 저는 써야 된다. 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 부채가 50%가 넘고 60% 되고 이런 거 저는 신경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국가 부채 비율이 80% 100% 가도 저는 이거는 지금 해야 된다. 당장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프랑스가 18세기, 19세기 유럽에서 제일 큰 나라였습니다. 인구도 제일 많고 군사력도 막강하고 엄청난 나라였고 그 옆에 게르만, 독일은 프로이센은 되게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초에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거 비슷하게 완전히 인구가 줄어들고 아이를 안 낳는 그런 문화 풍조가 확 퍼져가지고 프랑스가 19세기 초부터 20세기까지 프랑스가 20세기죠. 제가 말을 잘했어요. 20세기 초부터 21세기 지금까지 100년 넘는 기간 동안 프랑스가 가족 정책이 가족 수당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보조금과 지원과 이런 혜택들과 그 다음에 결혼 외 출산에 대해서 비혼 출산에 대해서 프랑스가 엄청나게 파격적인 정책들을 도입했습니다. 1998년, 99년에
박스라는 PACS 박스라는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비혼 가정에 그러니까 그냥 동거하고 있는 남녀 사이에 태어난 아이도 결혼을 등록된 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하고 모두에게 똑같은 그런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를 프랑스가 도입을 합니다. 그 유럽 나라들 보면 우리나라 같이 결혼 안 했는데 아이 낳고 뭐 부끄럽고 난 미치고 이런 거 한 적이 없게 편부 밑에서 크는 아이들까지도 다 이렇게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이 인구 문제에 대한 우리 생각, 지원 이런 거를 진짜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바꿔야 돼요. 제가 2017년에 대선에 바른정당 후보로 출마할 때 제 1호 공약이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였고 그때 남녀 모두 청년의 육아휴직을 아이 한 명당 허용을 하자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기업이나 회사에서 들으면 난리 날 일이고 굉장히 반대할 일인데 요즘 남자들이 육아휴직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휴직 기간도 늘어나고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우리가 다 진짜 저렇게 무리한 과도한 정책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거의 경제적인 문제, 시간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거 해결해 드려도 나는 뭐 죽어도 결혼하기 싫어. 나는 그냥 아이 없이 그냥 평생 내가 돈도 내가 쓰고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거 뭐 무슨 수로 말이겠습니까? 그렇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생각이 바뀔 수 있고 아이를 언젠가는 낳아서 기르고 싶을 수가 있고 그럴 때 국가가 어떤 도움을 드리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화끈하게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굉장히 힘들 거다. 네, 다음입니다. 한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저성장에 빠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큰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통화적 계획은 우리 멋대로 잘 못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이 금리를 건드리는 거는 일단 미국의 페드 눈치도 봐야 되고 다른 나라 금리도 봐야 되고 환율이나 물가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 심지어 부동산 가격까지 한국이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정합니다. 기준금리를 정해도 실제 은행에서 여러분이 대출을 받거나 예금을 해서 받는 이자는 또 다른 이유로 통제될 수 있는 게 우리 금융입니다. 저는 앞으로 중요한 것은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정책이 저는 재정에 대해서 건전한 재정, 국가부채를 관리를 잘하고 재정적으로 관리를 잘하는 그런 쪽에 수십 년 동안 강조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년에 이제 민주당이 정부 갖고 677조 예산을 4조 1천억만 깎고는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켜버렸는데 최근에 제가 우리 경제가 급속도로 지금 어렵고 무너지고 실업자가 늘고 비정규직이 고통을 더 받고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해가지고 자영업자가 취업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20% 밑으로 내려오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지금은 영세한 자영업을 하는 사람, 실업자, 비정규직 거기다가 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하는 빈곤층,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이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난해 말부터 이거는 추가경제 예산이라는 게 재정정책이니까 추가경제 예산을 이거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전에 대표가 이야기하고 지역화폐라 지역화폐 그거는 10%라는 예산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비효율적인 방법이고 전국민 25만 원씩 드리자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전국민 드리면요 돈 많은 사람은 그냥 25만 원을 이왕 쓸 거 쓰고 받은 거는 그냥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부에서 1인당 25만 원을 받든 50만 원을 받으면 소비 성향이 굉장히 높아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 보수정당은 전통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도와드리자. 기초요금도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지금 70% 드리는 게 아니라 50% 40%가 되더라도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것도 어려운 분들에 더 드리자라는 정책을 우리는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책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재정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재정정책에서 우리가 쓰면 재정을 이렇게 뭐 그해 예산이 되든 추가 경쟁이 되든 쓰면 소비로 흘러가가지고 이렇게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없어지는 효과가 지속 안 되는 그런 재정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선거 앞두고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재정 정책 중에 진짜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혁신 성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스템 인재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교육을 시키고 중국은 기술 굴기다, 천인 계획이다. 중국은 지금 AI 인재를 베이징에서, 상해에서, 선전에서, 뭐 저장대에서 수없는 대학에서 엄청난 이공계 인재를 천재들을 배출해내는데 우리는 의사, 판검사 가지고 무슨 나라가 앞으로 살아갑니까? 여의도도 판검사가 너무 많아서 참 문제입니다. 무슨 그런 의사, 판검사 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근데 문과에서 제일 1등하면 판검사하고 이과 가가지고 미적분 제일 잘하는 학생이 의사인데 미적분이 뭐가 필요해집니까? 그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재정정책이라는 건 인재를 키우고 교육 시스템을 혁신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공계에 계속 진출해서 스타트업을 하든 뭐 기업에 취직을 하든 해가 도전을 하고 그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현을 하고 실패하면 다시 세워드리고 성공하면 엄청난 보상이 의사보다 100배, 1000배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선거 때 인기가 상당히 없는 건데 우리 고등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R&D, 국가 R&D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데 관련된 문제들이거든요. 미국이 자율성 경제의 모델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몰라도 미국의 나사나 DARPA나 DARPA, NIH나 이런 데가 미국의 첨단 기술의 완전히 산실입니다. 인터넷이고 뭐 GPS고 뭐 드론이고 로봇이고 사실은 거기서 나온 기술이 민간 시장에 가가지고 기업들이 이거 돈 되겠다 싶어 투자하고 이러면 거기에서 엄청난 빅테크 기업들이 생기는 게 미국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이 재작년에 R&D 예산을 갑자기 뭐 16% 줄이고 이러지 말고 효율적으로 잘 써야죠. 잘 써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거기에 양도 중요하고 질적으로 효율적인 투자도 중요한데 그걸 국가가 어떻게 하느냐가 그냥 아까 전국민 무슨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거 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중요한 재정 정책이고 어떤 새로운 국가 역할, 새로운 산업 정책하고 다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스카운트가 장기화되면서 외국인 및 한국 개미 투자자들이 모두 한국 증시를 떠나고 있는데요. 다시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가 검투세 폐지 반대하다가 이걸 파지로 두었는데요. 근데 가상화폐 과세 위에도 제가 그 위에만 거의 과세를 위에를 그러니까 세금 안 내는 걸 계속 하겠다고 위에를 한답니다. 과세 위에서 그것도 제가 반대했습니다. 여러분이 검투세는 20% 매긴다 칩시다. 5천만 원까지 제외하고 5천만 원 넘는 금액에 20% 매긴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을 만약 산다 치면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가지고 여러분이 본 이득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X라고 그러면 검투세가 들어오면 X 받을 거를 0.8X를 받는 거잖아요. 20% 세금을 내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20%라는 세금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 안 사느냐?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HBM에서도 잘 나가고 무슨 다른 데서 다 잘 나가는 휴대폰도 잘 나가고 반도체도 잘 나가고 중국 애들이 절대 못 따라오고 만약 삼성전자가 그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올해 내년 내후년에 사업 전망이 엄청나게 좋고 또 매출이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0.2라는 검투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사 겁니다. 미장이 안 가고 국장에서 투자를 할 겁니다. 문제는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레토릭 같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펀더멘탈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펀더멘탈. 제가 아까 1997년, 98년에 IMF 위기 이야기 했는데 그때 우리 재벌들 30대 재벌이 한 절반이 망했어요. 문닫고 딴 데 인수 당하고 은행들 나가고 종금사 나가고 보험사, 정금사 많이 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추세 이게 IMF 때문에 외환 달러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어요. 지금 뭔가 어디 하나 지뢰가 여행인데 지뢰 하나 잘못 밟으면 우리 경제가 추락할 때는 몇 퍼센트 추락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 가장 중요한 거는 펀더멘탈이라는 겁니다. 산업과 기업의 펀더멘탈이고 그 코어는 경쟁력입니다. 경쟁력. 우리가 자동차고 반도체고 지금 굉장히 실험을 하고 있는 석유화학, 철강, 포스코, 그 다음에 여수 화학단지, 울산 화학단지, 석유화학 이런 게 지금 엄청나게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중국한테 다 따라잡혀요. 중국을 미워할 수 있어도 중국을 절대 깔보지 마십시오. 중국은 어지간한 분야에서 우리를 다 앞섰거나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우리 5천만, 중국 14억이 나는 인구가 28배나 되는 나라가 과학기술, 첨단 기술에서까지 우리를 많이 압도를 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중국의 하천기지 비슷하게 우리 산업이 그렇게 바뀌는 거죠. 이거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지금 성격 대책이었다. 저는 그런 거는 뭐 타이밍을 저는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투세도 뭐 개미 투자자도 반발하면 또 늦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리를 주고 또 전세 돈을 전세 가격을 그거를 5% 이상 못 올리도록 하고 이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래가지고 전세 대란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제도든 도입을 하고 나면 그 시장 안에 들어가서 그 제도가 몸을 탁 뒤집고 들어가가지고 딱 이렇게 정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정착한 놈을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 빼내면 그러면 그 빠진 공간에서 시장이 막 흔들리겠죠. 그죠? 임대차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전체 임대차 보험법 보호 3법을 2017년에 총선에서 자기들 이겼다고 국회에서 신난다고 그러면서 막 소리하시길 때 이거 저는 반대했는데 지금은 이 임대차 보호법조차도 이미 들어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술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문재인 정부 때 무슨 국토부 장관이 무슨 말이 방도하랬더라는 말도 듣고 이랬는데 근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을 하고 강남, 서초, 송파, 서울에 몇 군데 아주 작은 핀셋 규제를 작은 시장이 해보던 건데 이번에 고시장이 저거를 2월 초 13일인가요? 그때 아주 용감하게 저거를 해제를 해버렸어요. 근데 기준금리가 내리고 돈이 좀 풀리고 대출 규제가 조금 완화되는데 강남 집값은 들썩거리는데 이걸 딱 빼니까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금융위하고 금감원하고 서울시가 너무 놀라가지고 며칠 전에 이제 다시 재지정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동네만 재지정을 한 게 아니라 강남 3구에다가 용산까지 40만 가구가 있다든가 거기에 다 그냥 지정을 엄청나게 크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발표를 하면서 필요하면 그 옆에 마포고 성동이고 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제도가 해제되는 거를 알고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난리가 나가 불체들인 겁니다. 이거는 고시장에 오셔가지고 저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하실 것 같은데 그 해제한 게 저는 타이밍이 좋았다. 시장에서 파장이 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죽었을 때
막 추락하고 이럴 때 그럴 때 살짝 없으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은 좀 되게 그렇다.